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네요. 간호사가 조심스레 건넨 말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수술대 앞에서 누군가가 있어준다는 건 그 사람의 체온을 느끼는 일도 손을 잡아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마음 하나면 충분했지요.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 그 자리를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이 수술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야지. 하지만 몸은 제 뜻과 달리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끼익 열리며 저는 천천히 침대 위로 옮겨졌습니다.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조명. 마치 모든 진실을 밝히려는 듯 희고 차가운 빛에 눈을 제대로 뜨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제 곧 마취가 들어오면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합니다. 그 순간이 되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겨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속엔 병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오지 않는 걸까? 남편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했던 그의 목소리,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다. 그 이상한 여유로움이 다시 귓가를 찔렀습니다. 남편은 늘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무심함과 무관심은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가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내일 수술이지? 근데 회사 상황이 좀 애매해서 일찍 못 갈 수도 있다. 남편 박준호 60는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분명 아무렇지 않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왠지 이유 없는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의 말엔 따뜻함이 한 스푼도 없었던 걸까요? 일찍 못 갈 수도 있다가 아니라 꼭 갈게 한마디면 되는 건데, 힘들겠다 한마디면 되는 건데. 저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잠든 그의 등은 마치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마취 준비를 하는 간호사들 사이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 일이 아니라면?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마자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그 설마가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밖에선 제 딸 박지민이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는 거야? 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수술을 혼자 결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요. 자궁에 종양이 있습니다. 악성은 아니지만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수술 받기로 했어.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뿐이었습니다. 괜찮아? 한마디도, 내가 같이 갈게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제 한숨을 덮어주었습니다. 딸 지민이 수술실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제가 들어가기 직전 지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전화를 안 받아. 그 아이의 목소리는 초조함을 숨기려 애쓰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바쁘겠지. 하지만 딸은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아빠는 올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제 자신을 위한 위로인지 딸을 위한 위로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딸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위치 같이 볼까요? 그 말에 저는 아주 깊게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위치를 공유해둔 지 오래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남편의 위치를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믿었으니까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딸이 그 말을 꺼냈다는 건
딸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잠금이 풀리고 지도가 뜨는 데까지 3초.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서 쿵쿵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 표시된 아이콘이 천천히 확대되며 딱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병원? 회사? 집? 아니었습니다. 딸의 입에서 미세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호텔이야. 호텔. 그 두 글자가 마치 쇠파이프처럼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수술보다 암보다 더 큰 공포가 그 순간 저를 덮쳐왔습니다. 엄마 이거.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수연 환자분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천천히 숫자 세어보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9, 8.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호텔이라는 두 글자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7, 6. 남편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2주 전 남편이 베란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 그때 보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살가웠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지나쳤습니다. 회사 사람이겠지 하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그 뒤로 한 달 넘게 저녁 약속이 많아졌습니다. 1주 전엔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식이었다고. 뭘 그렇게 캐묻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코트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5, 4. 마취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어진 귀가 시간, 잦아진 저녁 약속, 차가워진 말투, 그리고 수술날 오지 않은 이유. 셋. 그 시간 딸 지미는 복도 구석에서 핸드폰을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남편의 위치는 여전히 호텔. 새벽 6시. 수술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지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엄마 수술 시작했어. 근데 아빠 지금 어디야? 호텔 침대 옆 협탁 위에 준호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딸의 문자가 떴지만 준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샤워실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침대엔 다른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혈압 정상, 맥박 안정적입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또 다른 수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믿음을 한 칼에 도려내는 수술. 그리고 그 자리에 의심과 배신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실에서 깨어나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건 제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직도 그 호텔에 있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 끝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형광등이 제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6개월 전부터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기 시작했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나가서 받았고 집에 있어도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해? 제가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35년째 해온 것처럼. 하지만 남편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식탁에 앉은 남편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아직 누워 있어야 돼. 딸이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이나 엄마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뭘? 아빠가 정말 거기 있는지. 엄마 지금 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움직이면 안 돼. 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침대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지금 제 가슴을 찢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복을 입은 채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요. 딸이 제 팔을 붙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는 거야? 응.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랜드 호텔로 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괜찮습니다. 차창 밖으로 우리가 함께 걸었던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35년 전 처음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골목. 30년 전 딸을 안고 산책했던 그 공원. 20년 전 남편이 꽃을 사줬던 그 꽃집.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 왔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들어갈 거야? 차라리 전화해보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병원복을 입은 제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딸이 남편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2층 이하 1207호.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7층, 8층, 9층. 제 심장도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1207호는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 머리가 헝클어진 채. 누구세요? 여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대신 물었습니다. 여기 박준호라는 사람 있나요?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박준호요? 네, 우리 아버지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셔츠를 대충 입은 채, 머리가 헝클어진 채,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수술을 받는 아내를 두고. 수연아, 이건.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오해라고? 제시도시 계속 챕터 44. 화면 수연의 차가운 눈빛.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해?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 내가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당신은 여기서 이 여자와 함께 있었는데 그게 오해라는 거야?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때 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진짜 이래? 엄마가 지금 수술 끝나고
겨우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인데 여기 와야만 했던 거 알아?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수술실에서 얼마나 아빠 기다렸는지 알아? 얼마나 전화했는지 알아? 지민아, 이건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남편이 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설명할게. 일단 들어와. 들어오라고? 이 방에? 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그때 그 여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제가 설명할게요. 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건 정말. 닥쳐요. 제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여자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구겨진 이불과 베개,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 창가에는 여자의 옷과 남편의 재킷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부터 여기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어제부터 여기 있었냐고. 응. 쨍그랑. 제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어제 내가 수술 전날 밤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잤을 때 당신은 여기 있었구나.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일찍 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천장을 바라보며 수술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수연아, 들어봐.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유미는 내 조카야.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카?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유미예요. 삼촌의 조카가 맞아요. 조카.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카라고? 35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조카? 수연아, 유미는 형님 딸이야. 근데 형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거야. 남편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유미가 연락이 왔어. 힘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있었던 거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밤새?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와주는 거면 집에 데려오든지 밥을 사주든지 하면 되지. 왜 호텔에서 밤을 새워?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유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해서요.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삼촌이 절 여기 숨겨주신 거예요. 그 남자가 찾아올까봐. 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삼촌께 폐를 끼쳤네요. 사모님 수술 날인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 정말 조카일까? 하지만 왜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 35년 동안 남편의 형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형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형은 이미 돌아가셨어. 언제? 5년 전. 그럼 장례식은? 못 갔어. 그때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딸 지민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확인하면 되겠네요. 뭘? 박유미 씨 신분증이요. 조카라면서요? 가족관계 증명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핸드폰으로 발급받으면 되잖아요. 정부 24앱 있죠? 딸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니면 가족사진이라도요. 조카라면서요? 지민아, 그만해. 남편이 딸을 막아섰습니다. 아빠가 거짓말 안 해. 유미는 진짜 조카야. 그럼 증명하세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면 되잖아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준호야.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진실을 말해줘. 이 여자는 정말 누구야?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유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조카가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미야, 하지마. 남편이 유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이제 그만해야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빠? 제 귀가 다시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준호 오빠의 첫사랑이에요. 유미가 말했습니다. 35년 전에 헤어졌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대학 동기였어요. 3년을 만났죠. 근데 오빠 부모님이 제 집안을 반대하셨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오빠는 사모님을 만났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35년. 35년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6개월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유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쳤는데 오빠가 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처음엔 정말 그냥 옛 동기로만 만난 거였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그냥 만난 거였어.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자꾸 만나게 됐어. 유미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친구로서 위로해준 거였어.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정말 그게 다야. 다른 감정은 없었어. 그래서 호텔에서 밤을 새운 거야? 친구로서?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 수술날 밤에 첫사랑이랑 호텔에서 밤을 새우는 게 친구로서 위로하는 거야?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진짜 최악이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엄마 속이고 첫사랑 잊지 못한 거야? 그럼 왜 엄마랑 결혼했어? 왜 나를 낳았어?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유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근데 저도 오빠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닥쳐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35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35년 동안 나는 뭐였어? 나랑 잠자리 할 때도 이 여자 생각했어? 남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딸 낳았을 때도? 생일 축하한다고 했을 때도? 결혼 기념일 때도? 매일 밤 옆에 누워서 사랑해 라고 말할 때도 마음속으론 이 여자 생각한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대답해. 박준호.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저는 딸의 어깨를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준호. 우리 끝이야. 수연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혼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반지. 손가락에 박혀서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반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의 무게가 천천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하지 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쨍그랑.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멈췄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저는 딸의 팔을 붙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기다려. 제발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차단됐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이번엔 병원으로.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피곤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환자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수술 직후에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아침에 수술실에서 봤던 그 천장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딸이 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갈 거지? 아빠 있는 집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 전화 87통. 문자 메시지 134개. 모두 남편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제발 전화 받아줘. 얘기 좀 하자. 저는 모두 삭제했습니다. 딸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 엄마 여기서 쉬어. 당분간 나랑 같이 살자.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 35년 만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서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인했습니다. 첫 조정 날이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남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그렇게 낯선 사람으로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수연아 제발 한 번만. 한수연 씨.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제 수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한수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아내가 아니니까요.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조정실은 냉랭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화해 가능성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35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절반씩 조정위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무엇입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박유미 씨와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으시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주세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아 그게 무슨... 선택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유미 씨를 택하시든지 저와의 35년을 택하시든지.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선택을. 나는 이혼하겠어.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원했던 대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원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법원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호텔 방에 던져뒀던 그 반지를 남편이 다시 돌려줬었습니다. 마지막 조정 때 이건 내 거니까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의 무게.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내려놓았으니까. 저는 반지를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35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딸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혼자 사는 거. 좋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 처음엔 무서웠어.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봐. 근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가 편하더라. 눈치 안 봐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엄마 아빠한테서 연락 온 거 있어? 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가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받지 않아.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가끔씩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번호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아니, 이제는 남편이 아니죠. 박준호. 그는 혼자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맞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유미.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피해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유미 씨. 유미가 멈춰 섰습니다. 네, 준호 씨는 안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헤어졌어요, 3개월 전에. 사모 아니 한수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유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35년의 무게를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네? 유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깨어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꿈꿔왔던 일, 35년 동안 미뤄뒀던 꿈,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웃습니다. 진짜 미소.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닌 딸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민아.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오늘 손님 많네? 응. 요즘 장사 잘 돼. 엄마 행복해 보여. 딸이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로. 창밖으로 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같은 봄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니? 카페 장사 잘 된다며?
지민이한테 들었어. 축하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네, 잘 지내요. 준호 씨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존댓말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난 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은 더 환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 공간 모두가 온전히 제 것이니까. 꿈을 꿨습니다. 젊은 날의 저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자유롭게 웃던 그 시절. 그때의 저는 행복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네. 수술대에 누운 날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35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의 삶. 그 삶이 이렇게 소중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남편이 수술실에 와 있었다면? 만약 그 호텔에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이제 저는 압니다. 배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배신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은 59세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제 카페 문을 엽니다. 수연의 봄. 35년 만에 찾아온 진짜 제 인생의 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탐구와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